지난주 제가 못 와서 오늘 많이 오신 거죠? 어?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좀 늦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좀 실례를 좀 했습니다. 자, 오늘이 공부 시간이고 11월 강의를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생이 처음입니다. 자, 11월 강의를 들으신 분과 들었지 못하신 분은 받아들이는 정도는 당연히 차이가 나겠죠.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이제 감안하시고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면 됩니다. 대신에 내용은 똑같아요. 강의하는 내용은 똑같으니까 조금씩만 노력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워낙 이제 많이 하셨을 테니까 뭐 오리엔테이션은 이제 놔두고요. 바로 이제 우리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공부하시는 과목이 법 과목이죠. 우리가 공부하시는 과목이 법이고, 법은 크게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 사법, 공법 이렇게 구분을 하지요. 자, 사법이란 건 말 그대로 개인과 개인의 관계를 규율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 우리 개인과 개인의 관계를 규율한다는 말은 우리 개인과 개인이 뭐를 해요? 계약을 하지요. 계약을 했을 때 계약을 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방법과 그리고 그걸 위반했을 때 어떻게 권리를 구제받을 건가. 우리 개인 관계를 이렇게 규율하고 있는 걸 우리는 묶어서 뭐라고 부른다? 자, 사법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사법이라는 법이 이름이 있는 게 아니죠. 사법이라는 법이 있는 게 아니고 개인 대 개인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들을 전부 모아서 사법 이렇게 불러요. 아시겠죠? 요렇게 생기신 분들을 여자, 요렇게 생기신 분들을 남자 이렇게 부르는 거하고 똑같다고. 자, 그런데 공법은 개인과 개인이 아니죠. 우리 국가라는 자와 우리 개인의 관계를 규율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개인과 이 개인은 똑같은 대등한 관계죠. 그래서 똑같은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인데 이 공법이라는 것은 국가라는 자는 개인과 대등한 관계가 아니고 우월한 관계에서 일방적으로 국가가 개인한테 뭐 한다고요? 명령을 하는 그런 법이에요. 관계 자체가. 그럼 국가는 우리한테 일방적으로 뭐하고 명령하고 뭔가를 뭐하고 규제하고 강제하고 시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국가가 하는 명령에 여기 명령에 뭐를 해야 된다? 복종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국가가 명령하면 우리는 그 명령에 뭐 한다? 복종한다. 이게 공법입니다. 그러면 국가가 일방적으로 하는 명령에 우리가 복종을 하는 이유, 목적이 이유가 뭘까요? 하면은 우리는 영상을 보면 노란색이 잘 보여요? 빨간색이 잘 보여요? 여기서 보면 노란색이 잘 보일 것 같은데 빨간색이 잘 보이더라고요. 대답을 못 하시는 분은 안 보신 분들이죠. 뭐 봐야 뭐 뭐가 잘 보이는지 알지. 자, 국가가 우리 개인한테 강제적으로 명령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국가가 목적이 뭐라고요? 공공복리, 즉 공익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명령에 복종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렇죠? 전부 지금 마스크 쓰고 계시네. 왜? 국가가 쓰라고 하잖아. 안 쓰면 과태료 부과하잖아. 그러니까 쓰는 거예요. 근데 왜 거기 우리는 명령에 따라요? 여기는 항상 국가가 우리한테 하는 명령에는 뭐가 있다? 법적인 근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법의 근거를 두고 명령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명령에 복종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공법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국가가 우리한테 이렇게 우리와 개인의 관계를 지정하고 있는 이 법을 우리는 묶어서 뭐라고 부르자? 공법이라고 부르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사법은 개인 대 개인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니까 가장 대표적인 법률이 민법이 될 것이고, 맞지요? 국가와의 관계를 규율하는 공법은 우리는 행정법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법은 주체가 우리 국가가 아닙니다. 국가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제가 좀 제정신이 행정법은 주체가 우리 개인이 아니고 국가가 주체야.
나중에 책을 읽어보시면 전부 뭐라고 나와? 국가는 이렇게 문장이 나오지. 백성들은 이런 문장은 없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국가가 우리한테 뭔가를 시켰네. 자, 여기서 이제 사법과 공법이 뭔지 대충 이해가 가지요. 우리 시험하고는 관계가 없는 부분이죠. 자, 이런 법들, 국가와 관련된 법들을 전부 이렇게 묶어서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공법이라고 부른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공법이란 법은 없어요. 공법이란 법은 없는데 이런 공공복리를 목적으로 국가가 우리한테 명령하고 강제하는 법들을 전부 묶어서 뭐라 부르자고? 공법 이렇게 부른다 이 말이에요. 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천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우리 지구상에는 인구가 50억이 넘게 있는데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남성, 여성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야. 아시겠죠? 두 가지 중에 어느 한 군데도 안 속한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지, 있어. 여기도 있을 수 있어. 분명히 외관상 볼 때 여잔데 하는 거 보면 남자야. 응? 그런 분들도 있다. 자, 그래서 사법공법 이렇게 구분을 하시고요.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국가가 이런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한 2000여 가지 된다 이렇게 여기 이해를 하자 이 말이에요. 몇 가지인지는 아무도 몰라. 그런데 그 수많은 공법들을 우리가 다 공부할 수는 없고, 자, 그 공법들 중에 부동산과 관계가 있는 것만 공부하자. 이걸 우리는 부동산 공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가가 뭔가를 규제를 한다는 거야. 그런데 어디에 대해서 규제를 한다고? 부동산에 관해서 규제를 한다 이 말이에요. 부동산에 관해서. 아시겠죠? 이걸 부동산 공법. 자, 부동산 공법이란 법은 없어요. 부동산에 대해서 국가가 규제하는 법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자, 그럼 우리는 이제 공법이란 말은 알았고 부동산이란 말만 알면 되겠네. 부동산을 또 너무 또 공부를 또 열심히 했다. 민법 시간에도 하고 개론 시간에도 하고 중개사법 시간에도 하고. 근데 우리가 공부하시는 부동산 공법에서 부동산은 준부동산 이런 거 생각 안 해요. 예, 우리가 민법에서 말하는 오리지널 부동산 뭐예요? 토지하고 토지 위에 있는 거 뭐 건축물 요 두 가지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민법에는 토지 위에 있는 정착물이라고 되어지지요. 정착물은 건축물만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 부동산 공법에는 뭐만 생각하자고? 요 건축물만 생각하자 이 말. 아시겠죠? 그러면 공법이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토지 공법하고 뭐하고 건축물 공법. 자, 토지가 있는데 자, 우리 헌법이 우리나라 모든 법률은 어디에 적합하게 만들어져야 돼? 헌법. 헌법의 정신에 위배되면 그 법률은 무효입니다. 응? 그러면 우리 헌법에서는 뭐를 보장하고 있어? 우리 국민들의 뭐를 보장해? 자유. 자유를 보장합니다. 신체의 자유. 그래서 내가 오늘 여기에 올 수 있었습니다. 아시겠죠?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등 우리나라 헌법은 우리 국민들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을 개정하면서 요거 빼자 이런 의견이 있었죠. 또라이지요. 우리 헌법 우리는 자유가 없으면 살 수 있어 없어. 집에서 꼼짝 말고 나오지 마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그 순간부터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이런 사람 있죠. 나는 집에서 그냥 들어 누워 가지고 있는 게 제일 좋아. 밖에 나가는 거 귀찮아. 그런 분들 있죠. 손 들어보세요. 아, 있어. 그런 분들 있다니까. 아니 뭐 귀찮게 자꾸 밖에 나가. 집에서 음식도 시켜 먹고 집에서 있는 게 제일 좋지. 하시는 분이 있죠. 그런 분들도 내일부터 나오지 마 이러면 어떻게 된다고? 가슴이 답답해져.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집에 있는 게 좋은데요. 진짜 이제는 못 나간다 생각하면 답답한 거야. 그게 사람의 심리라니까. 이렇게 우리 국민들에게는 재산의 자유도 사유재산권도 보장을 합니다. 재산에 관한 자유권도 보장을 하는 거야. 내가 땅이 있으면 내 땅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없다? 있지. 근데 실제로는 내 토지를 내 마음대로 해요 못해요? 못해요. 왜요? 부동산 공법이 있기 때문에 그 토지를 규제하는 공법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못한다 이 말이에요. 국가가 규제하고 있다니까 그 토지.
이해하고 있습니까? 자, 건축물 공법도 마찬가지죠. 자, 건축물을 실질적으로 짓는 기술적인 공법도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리가 지금 말하는 공법은 기술적인 공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공공복리를 목적으로 규제하는 내용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물 공법도 건축물을 어떻게 지어야 돼 하는 내용, 기술적인 부분은 우리 시험에 물어보면 안 돼. 우리가 공인중개사가 건물 짓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건물을 지어 놓으면 중개를 하는 사람이지. 근데 우리가 건물을 어떻게 지어야 돼? 이걸 자꾸 우리한테 물어보면 그건 잘못된 출제야. 근데 그런 것도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물어봐요. 출제위원들은 우리가 왜 시험을 치는지를 몰라요. 그 사람들은 법에 나와 있으면 물어봐. 법조문에 나와 있으면 끄집어내서 왜? 틀리라고. 그래서 우리는 공법이 어렵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하시는 건축물 관련 공법의 의미는 공공복리를 목적으로 어떤 규제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공공복리를 목적으로. 아시겠죠? 자, 요거는 두 가지를 공부합니다. 건축법이란 법이 있고요. 자, 건축법에는 건축물을 어떻게 짓는 기준이 있겠죠? 건축물 어떻게 기준? 그 기준은 우리 시험하고는 사실은 관계가 없는 거야. 그러나 가끔 물어봅니다. 여기서도 한두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된다니까. 출제가 되어져. 자, 주택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주택법은 주택을 어떻게 짓느냐, 건설하느냐 하는 기준이 있겠죠. 그 기준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주택 건설에 관한 규정이라는 아파트를 짓는 기준이 나와 있어. 근데 그건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요 두 가지 법을 공부하는데 요 두 가지 법률에서 몇 문제씩 7문제씩 이렇게 출제가 되어집니다. 자, 건축물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법률을 공부를 한다 이런 얘기지. 토지와 관련해서는 네 가지 법률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 공법, 부동산에 관련된 규제하는 법이 많아요. 많은데 그 중에서 우리는 6가지 법률을 우리 시험을 위해서 공부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6가지 과목을 공부하시다. 자, 그러면 건축물 공법은 단순한 내용이에요. 암기할 내용이 많아. 단순한 내용이야. 그러면 이 건축법이나 주택법이 어려워 하는 것은요, 공부하는 횟수가 그만큼 적어서 그래요. 단순 암기 내용이 많아. 지금 주택법 많이 바뀌었죠? 많이 바뀌고 있죠? 뉴스 같은 거 보면은 어쩌고 저쩌고 막 말이 많이 나온다. 조정 대상 지역을 지정했느니, 투기과일지구를 지정했느니, 어떻게 전배제한 기간이 뭐 많이 바뀌어요. 자, 이 얘는 단순한 법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려워하는 법은 요 토지 관련 공법이 되겠습니다. 자, 토지 관련 공법 중에도 맨 처음에 나오는 법률의 이름, 우리 목차가 있으면 한번 볼까요? 목차가 있으면 한번 보실까요? 맨 앞에 나오는 법률의 이름이 무엇인가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죠. 자, 요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 법률 이름 익히는데도 한 2달 걸립니다. 이제 11월 달부터 들으신 분은 이제 이름에 익숙해지셨을 거고, 처음 보시는 분들은 요 이름 자체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우리 국토의 계획이라고 되어 있죠. 자,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예요. 자, 우리 공법은 법 이름이 길어요. 나중에 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뭐 어쩌고 저쩌고 신행령 수도 이런 뭐 어쩌고 제주도 국제우주 다 외우지도 못해. 너무너무 길어. 이름이. 왜 길까? 그 제목에 우리 법의 내용을 뭐 한다고요? 이렇게 표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긴 거예요. 그럼 이 법이 뭐 하는 법이냐? 우리 국토가 뭡니까? 전국의 토지를 줄여서 국토라고 합니다. 우리 전국의 토지에 관해서 뭐를 만든다고? 계획을 만든다 이 말이에요. 계획. 전국의 토지에 관해서 계획을 만들어. 계획을 만들어서 우리 국토를 뭐 한다고?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법은 국토에 대해서 계획 만들고 그 계획을 통해서 이용하는 거기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국토를 이용할 때는 그냥 이용하자고 계획을 만들어서 하자고. 계획을 만들어서 하자. 요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는 이 법률이 2003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이 법률이 제정된 취지가 뭐냐면
계획 없이는 우리 국토를 개발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게 이 법의 제정 취지예요. 계획 없는 뭐는 없다, 개발 없다. 그러니까 반드시 계획을 통해서 해라 하는 게 이 법의 목적이다.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계획. 이 선자는 먼저 선자. 먼저 뭘 만들고? 계획을 만들고 나중에 뭐 하자고요? 토지를 개발하자. 그래서 우리는 선개발, 좀 자꾸 말이 꼬인다. 선계획 후 개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법에서 이 법의 이름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뭐예요? 계획이야. 계획 만들어서 하자고. 아시겠죠? 계획 만들어서 해. 그래야지만이 계획을 만들어야만이 나중에 뭐가 발생하지 않아? 난개발이 발생하지 않아. 이런 뜻이에요. 난개발이 발생. 그러면 이 법의 목적이 뭐다? 계획을 통해서 토지를 이용함으로써 난개발을 막자 하는 것이 이 법을 만든 목적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법을 줄여서 뭐라 불러요? 국토계획법 이렇게 부릅니다. 무슨 법이라고? 국토계획법. 국토계획법. 계획이 제일 중요한 키워드예요. 그럼 더 줄여 물어볼까? 더 줄이면 뭐라 불러? 국계법. 국계법 이렇게 부릅니다. 아시겠죠? 국계법. 여기서 문제가 12문제가 출제가 돼요. 자, 12문제가 출제가 되고 사실상 이 법률을 이 법률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공법이 되느냐 안 되느냐 결판 나는 거예요. 우리 두 달 과정을 공부하시잖아. 두 달 중에 한 달 이상을 이거 한 개 가지고 공부한다니까. 나머지 한 달 가지고 이걸 나머지를 공부해야 되는데 못해. 그래서 우리는 두 달 과정에서 모든 내용을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11월, 12월 과정을 거쳤고요. 1월, 2월 과정을 거쳤는데 자, 11월, 12월과 1월, 2월은 내용에는 차이가 거의 없어요. 단 11월, 12월은 진도가 관계없이 한 개라도 알아듣는 걸 목적으로 하는 게 11월, 12월 과정입니다. 왜요? 우리 공부는 외국어 공부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처음에 영어 공부, 독일어 공부, 프랑스어 공부하는 거 똑같다니까. 일본어 공부하는 거 똑같다니까. 지금은 일본어를 잘 아시는 분은 그냥 아이에이오 하면 뭐야? 아, 당연한 거죠. 눈을 그냥 이렇게 하는데 처음 보시는 분은 저게 뭐야? 어떻게 적은 거야? 이거 하나 어렵지? 알파벳 하나도 어렵잖아. 그래서 그 과정을 우리가 11월, 12월에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1, 2월 과정은 똑같이 이런 내용을 합니다만은 여기처럼 반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진도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복습해서 따라봐 줘야 돼. 이제는 11월 달은 한 거 또 하고 한 거 또 하고 계속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분들은 공법이 이렇게 쉬워요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이것만 하면 돼요 이렇게 한다니까. 왜? 제가 복습을 대신해 주거든. 나는 안 하고 왔는데도 또 했던 얘기 또 해주고 나중에는 지겨워. 근데 지금은 1월부터는 그렇게는 못해요. 이제 그게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같아, 내용은. 자, 그리고 이제 3, 4월 과정부터가 심화 과정인데, 3, 4, 5월 과정이 심화 과정인데, 이제는 1, 2월 달에 이제 기초를 했어요. 그럼 여기 내용이 플러스가 되겠지? 내용이 더 들어가는데, 여기에 나머지 내용을 다 못 집어넣어, 또. 못 집어넣어. 3월 달에 처음 오셔가지고, 또, 눈을 땡그랗게 뜨고 쳐다보시는 분이 있어, 없어? 있다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인원이 많으면은 제가 신경을 안 써요. 왜? 그분이 본인이 알아서 따라와야 돼. 그러나 몇 분 안 앉아 계신데 이래가 막 쳐다보잖아. 그 말을 이어나가지를 못해. 진도를 못 나간다니까. 여기 내용이 추가되는데 여기에서 조금 추가되고 여기서 추가되고 그 사실상 5, 6월 달까지 가야 우리가 시험에서 공부하는 내용의 80% 정도를 봅니다. 100%도 아니고 80%예요. 우리는 100점 받을 생각은 꿈에도 꾸면 안 돼. 꿈에도 100점 받는 생각을 꿈에도 하면 안 돼. 요 정도를 공부를 하면은 우리가 실제 시험장에 갔을 때 60점에서 80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시험지를 받았을 때 모든 내용이 다 배운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실수를 하기도 하고 반대로 찍었는데 소가 뒤로 뒷걸음치다가 쥐를 잡기도 하고 그죠? 마이너스가 생기기도 하고 플러스가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점수의 변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법은 60점 받으면 만점 받은 거야. 60점 받으면 100점이에요. 100점. 더 이상 욕심을 부리면 안 돼. 그 뭐 작년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뭐 나 80점 받았어요. 90점 받았어요 하면서 막 자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작년에는 제가 이렇게 밴드에 이렇게 글을 올렸거든. 올해만 특별히 어려웠던 시험은 아니었습니다라는 식으로 글을 올렸어. 아무도 공감을 안 해. 아무도 공감을 안 해. 그 의미 자체는 올해만 어려운 것이 아니었고 매년 어려웠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매년 어려웠어. 매년. 근데 내가 공부가 얼마나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아시겠죠? 내가 공법 50점을 받아서 합격을 했어. 그럼 기분 좋아 안 좋아? 그냥 좋은 거야. 그렇잖아요. 60점을 받아서 합격했어. 그냥 기분 좋은 거야. 그러면 공법 선생님 강의 잘했어 못했어? 잘한 거야. 근데 내가 공법 50점 받았는데 떨어졌어. 그럼 공법 강의 못한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를 쉬운 과목으로 중개사법으로 보충한다며. 중개사법으로 보충. 그럼 이게 점수가 안 나온 거야. 그죠? 이걸 커버했으면은 합격했을 거 아니요. 그러니까 얘도 점수가 제대로 안 나온 상태에서 공법이 50점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 떨어진 거잖아. 뭔 소리인지 이해하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합격 전략이라는 걸 짭니다. 전략이 어쩌고 저쩌고 해요. 근데 전략 가만 들어봐. 전략이 뭔지. 공법 공부하면 안 돼. 이게 전략이라니까. 30년 동안 나온 전략이라는 게 공부 열심히 하지 말고 다른 과목 열심히 해서 점수 보태주자. 이게 전략이요. 가만 들어봐. 결론은 그거라니까. 자, 좋은 전략이다. 좋지 않은 전략이다. 지금 처음 들을 때는 뭔 소리야. 공부도 60점 받아야지. 똑같이 해야지. 수업 시간에 열심히만 따라오면 60점, 70점. 작년에는 90점까지도 받았다니까. 제가 80점밖에 강의를 안 했는데 어떻게 90점 받아? 그건 개인의 역량이에요. 80점, 90점 받는 건 개인 역량이에요. 제가 강의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본인이 잘 찍었다든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내가 찍은 게 맞아가지고 합격하신 분들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 틀림없이 있어요. 그 찍은 게 틀렸으면 올해 다시 해야 되는데 합격하신 분들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떨어졌어야 되시는 분이 합격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반드시 합격해야 될 분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까 없을까? 너무나 많지. 이 시험이 그런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 어떤 역량이나 소양을 확인하는 시험이 아니고요. 우리를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에요. 이 시험 자체가. 진짜 시험답지 않은 시험을 우리는 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운전 면허 시험 칠 때 내가 운전을 할 수 있는 충분히 역량이 되면 합격 운전면허증 줘야지. 얼마나 운전면허증 따면서 막 노련하게 몇십 년 동안 운전한 사람처럼 운전하기를 기대하면 안 되잖아. 그렇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기본적인 소양이 있으면은 자격증을 주고 그 이후의 역량은 개인적으로 쌓아가는 거거든. 근데 우리 보고 뭐 한다고요? 자기들 전문가들 법을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 지도 모르는 문제를 막 출제를 하는 거야. 지도 모르는 문제를. 그게 시험이냐고. 시험이 아니지. 어쨌든 시험 자체는 잘못됐는데 문제는 뭐라고요? 기득권자. 기득권자들은 시험이 어렵게 나오기를 바랄까요? 쉽게 나오기를 바랄까요? 어렵게 나오기를 바란다. 바로 그 기득권자는 바로 며칠 전에 합격한 사람들이 기득권자입니다. 그분들이 며칠 전까지만 해도 시험 문제 어렵게 나온다고 난리를 치던 사람들인데요. 지금 물어봐봐. 어렵게 나오면 좋겠어? 쉽게 나오면 좋겠어? 물어봐봐요. 말을 못합니다. 어렵게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욕먹을 거고 며칠 전에 그때 마음이 헷가닥 바뀌었잖아. 쉽게 나오면 쉽게 나오면 안 좋을 것 같고 마음속에 이제 그런 거야. 자기들만 있으면 좋겠는 거야. 근데 지금부터 이제 우리 만약에 후배들이 양성이 안 돼. 본인들만 자격증 갖고 있어. 사업 잘 될까? 똑같아. 기존에 가셨던 분들이 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라니까. 착각하면 안 돼.
우리 자격증 따가지고 바로 업 하실 분요. 여기에 몇 프로 될까요? 몇 프로 안 돼요. 꼭 바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나는 그냥 하나 가지고 있을 거야 하시는 분들이 많다니까. 그래서 이제 그 발의한 국회의원한테 이제 전화를 누군가 해봤어. 왜 이거 발의를 했느냐니까 전화 안 받아. 보좌 전에 전화 받겠지. 전화 받는데 그 이유가 전문성이 떨어져. 전문성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나중에 업하려면 다시 교육 받아야 안 받아요. 나중에 중개사법을 공부 안 해봐서 그런 거야. 중개사법을. 그래서 그런 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이제 표안을 어떻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자기 이름 하나 알리고 이렇게 하려고 괜히 끄집어내 상대평가 이렇게 하면서. 근데 또 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갈지 몰라. 코로나가 어떻게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 어떻게 돌아갈지 몰라. 어느 순간인가 공인중개사도 상대평가로 갈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갈 수도 있다. 가면은 좋아요, 안 좋아? 우리는 좋지. 합격할 거잖아. 우리는 그때는 기득권자가 된다니까. 우리는 기득권자가 될 거기 때문에 좋아. 이제 그때 돼서 해볼까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지. 지금은 옆에 분들하고 굉장히 인간관계가 좋고 먹을 것도 나눠 먹고 지금 먹을 거 나눠 먹으면 안 돼. 학원에서 뭐 드시지 마세요. 대화도 하지 말고. 대화도 하지 말고 진짜 이거 머리 아파요. 마스크도 좀 좋은 걸로 쓰세요. 좋은 걸로 두꺼운 걸로 써. 근데 상대평가로 가게 되면 옆에 분하고 이렇게 친밀한 관계가 될 수가 없어. 네가 붙으면 내가 떨어져. 네가 붙으면 내가 떨어지는 게 상대평가예요. 지금은 같이 합격하는 이제 분위기고 서로 도와주는 이런 아름다운 화합하는 이런 세상을 서로 이제 질책하고 감시하는 이제 이런 세상으로 우리가 바꾸겠다 이런 얘기인데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근데 무슨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했어요. 제 가장 큰 단점은 이겁니다. 무슨 얘기하는지 몰라. 이야기하다 보면. 요 법률을 알아야 공법이 토지공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나머지 두 가지 법률은 이 법률에서 분가를 했어요. 분가라는 게 뭐예요? 이렇게 한 집에 살다가 자식들이 떨어져 나와서 따로 사는 거지요? 따로 사는 거잖아. 왜 분가를 해? 집이 작으니까 분가하지. 집이 크면 분가해야 안 해? 커도 하겠지. 커도. 한 공간이 싫으니까 하겠지. 그래 얼마 전에 모 나라의 대통령이 뭐 이런 말을 했다며. 13평짜리에 뭐 어느 나라인지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얘기가 막 욕을 되게 먹었더라고. 그건 애기들이 작으면은 가능하겠지. 애기들이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를 때는 가능해. 냉장고 뒤에 하나 숨겨놓고 세탁기 뒤에 하나 숨겨놓고 살면 돼. 근데 애들이 크면은 돼 안 돼? 안 되지. 분가를 할 거 아니에요. 분가하면은 이 애들이 분가했다고 생긴 모양이 달라져요. 생긴 꼬라지는 똑같아. 똑같잖아. 애들이 분가했다고 갑자기 막 생긴 모양이 달라지나? 똑같지. 그런데 생활 패턴이 달라지지. 생활 패턴이. 그래서 여기 분가를 했다는 말은 요 두 가지 법률은 이 법률하고 내용이 너무너무 같은 내용인데 조금씩 다르다니까. 그럼 우리 1년 동안에 뭐 해야 돼? 요 세 가지 법률을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가 1년 동안에 할 거예요. 근데 그게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다니까. 자, 어쨌든 첫 번째 법률의 이름이 뭐예요? 도시개발법이란 법이 있지요. 도시개발법. 두 번째는 무슨 법이 있어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말 그대로 신도시 개발하는 법이고 얘는 재개발, 재건축하는 법입니다. 굉장히 어려워하는 법이에요. 우리가 1년 동안 공부하시면서. 제가 학원에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공부의 왕도는 반복이다. 반복밖에 없다. 10번 이상 반복하지 않고서는 공법이 어렵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우리 공부에 대한 배신행위다. 적어도 10번 이상은 들어야 이게 정말 어려운 건지 쉬운 건지 판단이 됩니다. 처음 들으면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몰라요. 하나도 몰라.
자, 이 신도시 개발하고 재개발 재건축하는 법이 본래는 이 법의 내용이라니까. 그런데 얘들이 너무 복잡하고 전문화되어져 가지고 어떻게 돼 있어? 분가를 한 거야. 법을 따로 만든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법을 엄마법이다 이렇게 부르고 엄마법이다 부르고 얘들 둘을 아들법이다 이렇게 불러요. 자법, 모법, 자법 이렇게. 그렇게 이해를 하자고. 아시겠죠? 자, 신도시를 개발하는 도시개발법을 우리는 줄여서 도개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냥 개발법 이렇게 하면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요게 6문제가 출제가 돼요. 자, 재개발 재건축하는 법은 요 법은 잘 보세요. 도시라는 말하고 주거라는 말이 요 환경이라는 말에 뭐 한다? 걸려요. 자, 무슨 환경? 도시 환경. 무슨 환경? 주거 환경. 이런 뜻입니다. 도시 환경과 주거 환경을 뭐 한다고? 정비한다는 거죠. 정비한다. 도시 환경 정비, 주거 환경 정비. 그 내용이 크게 두 개네. 도시 환경이 뭐요?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런 것들을 정비하는 거고, 주거 환경은 주택지를 대상으로 하는 거지요. 여기 6문제가 출제가 돼요. 이걸 우리는 줄여서 도정법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도시정비법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수업 시간에는 그냥 제가 정비법 이렇게 하면은 이 법인 걸 알아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6문제씩 출제가 돼요. 이게 토지공법의 전부야. 그러니까 요게 전부니까 사실은 이 법에서 얘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뭐 한다고요? 너무너무 비슷하지만은 조금씩의 뭐가 있어? 차이점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거 비교하는 게 1년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니까. 그런데 요 세 개를 비교해 주면 우리는 막 미치려고 그래요. 왜? 얘하면서 뭐라 한다고? 여기서는 이렇게 되어져 있었지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되어져 있네. 요렇게 다르네 하면은 여기 있게 생각이 나야 비교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할 때 되면은 이게 생각이 안 난다니까. 이거 할 때 도시개발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지요 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할 때 얘가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어렵다니까요. 우리는 11월 마지막 강의를 보면 요 세 개를 어쨌든 가장 기본적이지만 체계를 비교를 해 놓은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런 거 우리가 몇 번 또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또 토지공법에 마지막에 무슨 공법이 나와요? 농지법이 나오죠. 농지법. 자, 농지법에서 2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농지법에서 2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근데 농지법은 문제에 비해서 양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농지법을 제대로 공부할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문제풀이나 가서 뭐 좀 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농지법까지는 우리가 정규 수업 시간에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요렇게 가지고 총 6가지 법률을 요렇게 공부를 하실 겁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 뭐 했어요? 우리는 이것들을 공부할 거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요번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실제로 공부할 때 필요한 내용들, 용어를 몇 가지 정리를 하도록 합니다. 자, 우리가 공부할 때 가장 애먹는 것 중에 한 가지가요, 요 행정청이에요. 행정청이 아까 우리가 이 공법 뭐라고 그랬어? 국가가 행정청이 주체라고 그랬거든. 그러면 누구가 규제를 한다, 누구가 뭐를 한다라고 문장이 계속 나오는데 우리 시험은 그 누가 하는지를 우리 시험에서 물어봐요. 행정청이 누군지를 물어본다니까. 그래서 행정청 정리하는 게 또 우리가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한 가지인데, 자, 행정청은 당연히 국가가 행정청이지요. 근데 모든 사물을 국가가 직접 보는 건 아니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있지요. 지방자치단체를 줄여서 뭐라고 부를까? 지자체. 지자체. 자, 그러면 국가는 뭐가 누구를 국가라고 생각한다고요? 자, 우리나라는 3권이 분립되어 있다고 그랬죠. 입법부가 있고 뭐가 있어? 행정부가 있고 뭐가 있어요? 사법부가 있지요. 요게 서로 독립된 기구로 서로 견제를 잘 해줘야지만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입법부를 우리는 국회를 말하는 겁니다. 자, 국회는 입법이 뭐예요? 법을 만든다 이 말이죠. 법을 만드는 데가 국회입니다. 국회를 입법부라고 불러요. 자, 국회에서 만드는 법을 우리는 나중에 뭐라고 불러? 법률 이렇게 부릅니다. 자, 행정부에서는 국회에서 법률을 통과를 시켜주면 이 법률을 근거로
행정부에서 집행을 해요. 그래서 행정부를 다른 말로 집행부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러면 행정부에서 이제 국회에서 만든 법률을 토대로 뭔가를 집행을 하기 위해서 또 법을 만들어. 행정부에서 만드는 법을 우리는 명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법률을 통과시켜 주면 그것을 이거는 근거를 제시하는 거야. 이걸 근거로 해서 행정부에서 명령을 만들어서 집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제대로 했어 안 했어? 판단은 어디서 한다고? 사법부에서 한다 이 말이죠. 제대로 했나 안 했나 판단은 사법부에서 하고. 이렇게 상권이 분류돼 있는데 자 우리는 행정부의 수반이 누구예요? 대통령이죠. 행정부의 수반이 대통령. 이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인 동시에 우리 국가의 원수입니다.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표 선수는 국회의장이다, 대통령이다.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국가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조금 잘못하면 원수가 되어버린다. 글자 참 잘 만들어놨죠. 그래서 우리는 이 대통령이 우리나라 전반적인 국가의 원수이긴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모든 업무를 다 직접 처리하는 것은 아니고 밑에 또록또록한 코드가 맞는 장관들을 임명을 하지요. 장관들 임명하잖아. 그 장관들을 우리는 국가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갑니다. 물론 장관만 국가는 아니에요. 차관도 국가가 될 수가 있어. 근데 우리가 공부하시는 공법에는 차관급은 안 나와. 전부 장관이야. 그 장관도 어느 부 장관하고 다 부동산 관계가 있는 부동산이요. 국토교통부 장관. 아시겠죠? 국토교통부 장관 이름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누구예요? 몰라. 헷갈려 이제 누군지. 누군지 헷갈려. 그렇다. 자, 그럼 우리는 장관을 국가라고 일단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공부하시는 부동산 공법에서는 장관은 대부분 무슨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국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국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중요한 게 지자체가 중요하거든. 지자체는 광역자치단체가 있고요. 기초자치단체 이렇게 구분이 되지요. 자, 광역이 있고 기초가 있다. 앞으로 우리는 광역이란 말을 많이 듣게 될 겁니다. 광역 하면은 광자가 넓을 광자. 아시겠죠? 대구 광역시 이렇게 얘기하죠. 대구 광역시. 대구 광역시가 뭐요? 대구가 넓다 이 말이네. 예전에는 광역시요, 직할시요. 예전에는 직할시였죠. 예전에는 대구가 경상북도에 속해져 있었던 사실을 기억을 하십니까? 알아요? 예전에는 대구가 경상북도였어. 경상북도 대구시 이렇게 갔었다니까. 그러다가 이제 직할시로 승격이 됐죠. 승격이 되고 어느 분이 주소를 편지를 적으면서 지금은 손편지 거의 없지만 예전에는 편지를 적었잖아. 경상북도 대구 직할시 이렇게 해서 편지를 보내더래요. 이게 행정층을 잘 몰라서 하는 거야. 이제 지금 이걸 공부하면 그런 일은 없겠지. 직할이라 말은 중앙정부가 직접 이렇게 관할한다. 이런 의미가 직할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앙집권의 의미도 갖고 있는 의미지. 그래서 직할시를 광역시로 이름을 바꿨죠. 광역시로 바꿨는데 그럼 우리는 광역을 뭐라고 이해를 하느냐. 넓은 지역을 다스린다. 이게 광역인데 넓다고 해서 면적이 넓은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밑에 기초자치단체를 2개 이상을 두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초자치단체를 2개 이상 갖고 있는 단체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광역자치단체다. 이렇게 이해를 하자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럼 한번 물어볼까? 광역도시 하면 광역도시 하면은 도시가 몇 개 이상이다? 2개 이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광역자치단체 하면은 자치단체가 2개 이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자는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가 있지요.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밑에는 기초자치단체가 뭐가 있어요? 구가 있죠. 서울특별시에 가면은 구가 많아요. 그러면 이 구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고? 기초자치단체라고 부르고요. 서울시를 뭐라고 부르고? 광역자치단체라고 부른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자, 강남구청장은 기초자치단체의 장입니다. 서울시장은 광역자치단체의 장입니다. 아시겠죠? 그런 얘기. 그러면 이런 서울특별시 밑에는 구가 여러 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대구광역시로 가보겠습니다. 대구광역시에 가면은 밑에 뭐가 많아요? 구가 많지요. 그런데 대구는 구만 있어요? 군도 있어요? 군도 있죠. 요게 서울하고 차이점입니다. 서울에는 군이 없어요. 그런데 광역시에는 구도 있고 군도 있을 수 있다. 물론 광역시라고 다 군이 있는 건 아니에요. 군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군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천에는 뭐가 있어? 강화군, 옹진군이 있죠. 대전에는 없지요. 있습니까? 있어. 대전에는 군이 없죠. 광주에도 군이 없죠. 제가 알기로는 없어. 울산은 뭐 울진군도 나오고 지금 울주군이죠. 울주군. 대구는 군이 있어요. 달성군이 있네. 부산에는 기장군이 있죠. 군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광역시 대구 광역시장 하면은 광역자치단체장입니다. 광역자치단체장. 그다음에 달서구청장 하면 달서구 맞죠? 달서구. 자, 달성군수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기초든 광역이든 자치단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치단체라는 얘기는 스스로 다스린다는 뜻이죠. 스스로 다스린다는 건 다스릴 권한이 있다는 거고, 우리가 이 사람들은 뽑을 때 공약을 보고 선거를 해서 뽑죠. 공약을 보고 선거를 해서 자기들이 공약을 내걸 수 있다는 것은 자기한테 자치권이 있다는 거예요. 응? 내가 대구시장이 되면 대구시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그럴 권한이 자치권이 있다는 얘기잖아. 내가 동장이 되면은 우리 동을 이렇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라는 이런 공약 들어봤어요? 자치권이 없는 거야. 등본 잘 떼주면 되지 뭐 자치권이. 그런 얘기. 저희 학원에 동장님이 한 분 계신데 너무 열심히 해요. 혹시 막 건강에 탈이 날까 걱정이 될 정도로 열심히. 우리 꼭 학교 가셔야 되는가 봐. 자, 그러면 얘네들은 뭐 한다? 선거에서 뽑아. 선거에서 뽑아. 선거에서 뽑는 자 중에 기초 얘들은 뭐라 그런다? 광역. 자, 이게 좀 띄워놓고. 요거 도가 있어요. 도가 있습니다. 자, 경상남도, 경상북도, 경기도 하는 도가 있습니다. 요 도 밑에는 뭐가 있어요? 시가 있고 뭐가 있습니까? 군이 있죠. 시가 있고 군이 있다. 그럼 요 시군을 우리는 기초자치단체라고 부르고 얘를 광역자치단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어요? 자, 우리 요 시 밑에 시 중에서 시가 이제 인구가 50만 이상의 시가 있어요. 인구가 50만 이상의 시를 우리는 대도시라고 부릅니다. 앞으로 대도시는 꼭 아셔야 돼. 인구가 50만 이상의 시를 대도시라고 부르고, 이 대도시 밑에는 구를 둘 수가 있어요. 자, 경상북도에는 대도시가 있습니까? 무슨 시가 있어? 포항시. 포항시가 있네. 포항시에 가면은 구가 있다 없다? 있지. 포항에 한 번도 안 가봤는가 왜? 있어. 경상남도에는 창원시가 있죠. 김해시도 50만 이상이에요. 경기도가 많죠. 성남시, 안산시, 용산, 용산이 아니고 요즘 말이 왜 자꾸 헷갈리노? 용인, 수원 이런 데는 다 인구가 50만 이상, 100만이 넘는 그런 시도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50만 이상의 시를 우리는 무슨 시라고 그래? 대도시라고 한다. 이 대도시 밑에는 구를 둘 수 있다. 두어야 한다, 둘 수 있다. 둘 수 있는 거야. 없어도 돼. 없어도 돼. 자, 구를 많이 두면은 쉽게 말해서 사무실을 많이 내는 거야. 그러면 공무원들이 많이 필요하죠. 그 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구를 자꾸 줄여 나가는 추세요. 실제 대도시도. 그래도 자꾸 비용을 절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는 공무원들을 많이 뽑지요. 자,
우리 지금 젊은 친구들이 보면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삼성에 취직해야지 현대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 풍조였는데 이제는 공무원 해야지 이런다니까. 전부 공무원 공부하고 있어 젊은 친구들이. 뭔가 건설적인 부분으로 나가려고 생각을 안 하고요. 공무원 하려고 하는 거야. 왜? 안정적이고 평생 직장 보장되고 그죠?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공무원이 많은 게 좋아요? 많은 게 좋아? 적당하게 많아야지. 적당하게. 진짜 필요한 공무원들이 있죠. 소방공무원이나 뭐 경찰공무원이나 꼭 진짜 필요한 공무원 숫자들은 있어야 되지만 어떤 데는 혼자 해도 될 일을 2명, 3명 앉아가지고 일을 하고 있으면 그건 비능률적이잖아. 그 친구들은 어디로 가야 돼? 민간 기업체로 들어가서 열심히 나라의 일꾼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공무원 하는 게 아니고 우리처럼 부동산을 공부해가지고 부동산을 하든지. 우리나라가 지금 이상하게 지금 돼가고 있다니까. 좀 걱정이다, 걱정. 젊은 친구들이 결혼을 안 한다고 그러죠. 앞으로 결혼 제도가 없어질 것 같아. 결혼할 생각을 안 해. 결혼할 생각은. 나이가 이제 뭐 30 되면요. 30에 무슨 결혼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이제 40이 넘었잖아요. 제 주변에도 40 넘은 아가씨들이 많아요. 안 한대. 뭐하러 하냐고. 뉴스 보니까 누구는 뭐 그렇게 뭐 몇 년 살 거라고 결혼하냐고.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몇 년 살 거라고 결혼하냐고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이 지금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지금. 애들이 자꾸 태어나야 지금 나라가 지금 앞으로 젊은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가 나이가 들었을 때 젊은 친구들 우리를 벌에 먹여 살릴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빚은 잔뜩 지어놓고 애들은 없어. 그럼 나중에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 파산하는 거야, 파산. 집이나 국가나 똑같은 거거든. 한 치 앞을 못 내다보는 게 참 안타깝긴 한데, 우리는 지금 멀리 내다보니까 지금 이게 부동산을 공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특례시라 들어봤어요? 특례시. 우리 창원에 가니까 창원 특례시 국회 통과됐다고 막 좋다고 플랜카드 많이 걸어놨대. 인구 100만 이상, 100만 이상인 광역시가 아니고 예전에는 광역시 만들려고 했는데 광역시를 포기하고 이제 특례시로 이렇게 가기로 했는데 12월 9일자로 작년에 국회 통과가 됐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져 있고 아직 대통령령도 없고 요거는 시행은 1년 뒤에 시행을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칠 때까지는 지자체 중에 특례시 공부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대도시까지 정도만 들어두시면 돼요. 대도시까지.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뭐를 이해를 하셔야 되느냐?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뭐냐? 자, 경상남도 북도 안에 시군이 있는데 그 시 중에는 인구가 50만 이상인 대도시가 있고 그 대도시 밑에는 뭐를 둘 수가 있어? 구를 둘 수가 있어요. 근데 요 구청장은 선거를 해서 뽑는 이 시군하고는 달리 선거해서 뽑는 자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뭐가 없어? 자치권이 없어. 임명직이야. 요 시장이 임명하는 임명직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동장이나 같다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요 구청장은 자치권이 있는 시는 얘는 자치시, 자치군, 자치구청장 이렇게 불러. 그런데 요 구는 자치구라고 안 하고 뭐라고 불러요? 행정구다 이렇게 부릅니다. 행정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냥 행정사무상 필요해서 만드는 구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걸 행정구라고 부르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공부하시는 부동산 공법에서는 행정구 공부 안 합니다. 우리는 자치단체까지만 공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공법 시간에 도 안에 구청장 있어요 없어요 물으면은 제가 물으면 없다고 대답하세요. 우리는 도 안에는 뭐까지만 기억해? 시군 있다 이렇게까지만 기억합니다. 근데 다른 법은 나와요. 중개사법이나 우리나라 지적법 이런 데 가면은 다 요 구청장 다 나온다고. 근데 우리가 부동산 공법에는 얘들은 안 나와. 도 안에 뭐 있다? 시군 있다 이렇게 하시라고. 도 안에 시군 있다. 그러면 우리 부동산 공법 시간에 구청장은 어디만 나와? 구청장은 어디만? 특광시에만 나와요. 도에는 안 나온다니까. 도에는 구가 없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특광시 안에만 구청장이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자고.
이 구청장은 우리는 무슨 구청장? 자치구청장. 아시겠죠? 이 구청장이 자치구청장이에요. 이해갑니까? 그럼 우리는 이 특광도를 우리는 무슨 자치단체라고 그래요? 광역자치단체다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특광도를 광역자치단체라고 부른다. 그 밑에 있는 시, 군, 구를 뭐라고 부르고? 기초자치단체다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자, 시, 군, 구. 그 우리는 기초자치단체를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부릅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을 기초자치단체라고 부른다. 여기까지 됐지요? 자, 그런데 여기 비워둔 게 뭐예요? 여기 특별자치시라는 게 있죠. 특별자치시가 있고요. 특별자치도가 있어요. 특별자치도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특별시는 한 개밖에 없어요. 서울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특별자치라는 말이 붙는 시가 하나가 있고 특별자치라는 말이 붙는 도가 하나가 있다 이 말이죠. 특별자치라는 말이 붙는 시가 하나가 있고 도가 하나가 있다. 자, 특별자치시는 어디예요? 세종시. 특별자치도는 어디예요? 제주도죠. 제주도입니다. 그러면 얘들을 왜 제가 별도로 얘기를 하느냐? 제주도에 가면은 제주시가 있죠. 제주도에 가면은 서귀포시가 있죠. 그런데 이 제주시 서귀포시는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자치권이 없어. 제주도 도지사가 임명하는 임명직이야. 아까 이 행정구처럼. 그래서 이 시장은 우리는 자치시장이라고 부를까요? 행정시라고 부를까요? 행정시라고 부르자 이런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행정시까지는 공부 안 한다며. 자치단체까지만 한다면서. 그럼 우리는 특별자치도가 나오면 밑에 제주시 서귀포시는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주도에 가니까 자치단체가 누구밖에 없어? 제주도 도지사밖에 없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를 하느냐? 방금 광역은 밑에 기초자치단체가 2개 이상 있다며. 있는데 제주도에는 기초자치단체가 없어. 지위는 뭔데? 지위. 광역이잖아. 지위는 광역인데 불구하고 뭐가 없어? 밑에 기초자치단체가 없어.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됐죠? 자, 세종시도 마찬가지야. 이 세종시 특별법도 얘는 세종시는 인구는 얼마 안 돼요. 인구는 30만 남짓밖에 안 돼. 그러나 지위를 뭐를 준 거야? 광역 지위를 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국가에서 직접 이렇게 관할한다고 충청남도를 안 통하고 바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지만 얘도 밑에 조건이 뭐예요? 밑에 기초자치단체를 두지 않는다 하는 걸 조건으로 광역 지위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는 우리가 기억할 건 딱 한 개예요. 얘들은 지밖에 없어. 밑에 기초가 없어. 그 말의 의미는 뭐다? 자, 서울은 서울시장이 해야 될 업무도 있을 거고 서울시장이 하는 것도 있고 밑에 구청장이 하는 업무도 있을 거 아니에요. 대구는 대구시장이 하는 업무가 있고 구청장이나 군수가 하는 업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특별자치시나 특별자치도에 가니까 얘는 지밖에 없으니까 특광시가 할 일도 누가 해야 돼? 지가 해야 되고 구청장이 해야 될 일도 누가 해야 돼? 지가 한다니까. 그걸 이해를 하자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지방자치단체가 나오잖아요. 시군구가 나오든 시도가 나오든 뭐가 나오든 지자체가 나오면 항상 여기는 뭐가 여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야? 얘가 포함되어 있는 거야. 왜? 구청장이 나와도 여기 그냥 줄여서 특시, 특도 이렇게 읽을게요. 특시, 특도, 시군구청장이 하는 것도 특시, 특도 지가 해야 돼. 그러니까 시군구청장은 나와도 앞에 특시, 특도가 여기 있는 거야. 시도지사는 이렇게 하잖아. 광역이 나왔죠. 그래도 여기 안에 누가 있어? 얘가 있는 거야.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자체가 나오면 무조건 특시, 특도는 누가 나온다고? 지가 특시, 특도가 나온다 이 말이야. 아니 특광도는 특광도가 나올 때도 있고 밑에 구청장이 나올 때도 있잖아. 근데 얘네 지밖에 없잖아. 그럼 특광도가 나올 때도 얘가 나와야 되고 구청장이 나올 때도 얘가 나와야 된다고. 그래도 이해 안 되시는 분 솔직히 손 한번 들어봐. 나 그래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어느 집에 가면은 엄마가 있고 아들이 있어. A라는 집에는 특광시는 엄마도 있고 아들도 있잖아. 근데 특시특도는 B라는 집에 가니까는 엄마라고 할 수도 없지. 지 혼자니까 싱글이야, 싱글. 지밖에 없어. 그러면 집에서 아들들이 해야 될 일을 이 집에 가면은 누가 해? 얘가 하겠지. 엄마가 해야 될 일은 엄마가 분업이 되어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이 집에 가면은 지 혼자야. 그럼 얘가 다른 집에는 아들들이 할 일을 누가 해야 돼? 지가 해야지. 누가 할 거야? 지밖에 없는데. 맞지요? 그 말이요. 그러니까 지자체가 나오면 광역이 나오든 기초가 나오든 특시특도는 지위는 광역이지만 항상 얘가 나와야 된다고. 얘가 지가 나와야지 누가 나오겠어. 지밖에 없는데. 이래도 이해가 안 되면 옆에 분한테 물어봐. 옆에 분한테 뭔 소리인지. 그러면요 여기서 다 지우고 우리가 기억하실 건, 제가 이게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는 말하기 발음이 잘 힘들어. 제가 특별자치도 할 때 무슨 말인지 발음이 들려요? 잘못 들으면 이렇게 들려. 특별자치 이렇게 들린다니까. 저는 이거하고 이거 발음이 구분이 잘 안 돼. 우리 경상도 분들은 경상도 분들은 이게 발음이 안 돼. 발음하고 발음이 잘 구분이 안 가. 그래서 요거는 앞으로 그냥 이렇게 적을 거야. 그냥 발음 안 할 거야. 특시특도. 왜? 늘 나오는 놈이니까. 늘 나오는 놈이니까 그냥 이렇게 표시하고 지나가자고. 그럼 우리는 특광도에 특시특도를 이렇게 포함해서 줄여서 뭐라 부르자? 시도 이렇게 불러요. 아시겠죠? 그럼 시도는 뭘 말해? 광역자치단체를 말하는 거야. 자, 시도지사 하면 뭘 말해? 광역자치단체의 장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앞으로 이런 말이 나와. 자, 뭐시기가 시도에 걸쳐 있다. 이렇게 말이 나와. 시도에 두 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져 있어요. 이런 말이 나오지요. 그러면 시도에 걸쳐 있단 말은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생각이 들어? 아, 여기는 시고 여기는 도고 여기에 걸쳐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 뜻이 아니라고. 이게. 그런 뜻이 아니고 광역자치단체끼리 걸쳐져 있다 이런 뜻이야. 대구시 안에만 있으면 광역시 안에 걸쳐져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런데 대구시하고 경상북도하고 걸쳐져 있으면 광역자치단체가 서로 다른 게 걸쳐져 있잖아. 그걸 시도에 걸쳐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앞으로 시도하면은 바로 뭐라고 이해하자고? 광역자치단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다.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둘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 걸쳐져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경상남도하고 경상북도에 걸쳐져 있지. 그걸 우리는 뭐라 한다고?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져 있다. 이렇게 하는 거야. 경상남도도 광역이고 경상북도도 광역이잖아. 이해가 갑니까? 그걸 시도라고 부르는 거야. 시도는 뭐다? 광역자치단체다. 됐어요? 그 시도를 뭘 시도라고 그래? 특광도에다가 특시특도를 합해가지고 시도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시군구는 기초. 그래서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요걸 좀 일단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5분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법을 강의하는 고상철입니다. 자,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건 뭐냐면 공인중개사를 여러분이 공부하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자료들, 뭐 OX 문제라든지 어떤 요약된 집약된 자료, 뭐 PPT 자료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 일일이 출력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보관하고 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약간 또 해소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하고 커뮤니티도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좀 활용할 건데요. 그 네이버 밴드에다가 자료를 올려놓은 거를 내가 다운을 받고 내가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작하는 거 똑같이 따라 하시면 설치부터 사용 방법까지 말씀드릴 테니까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1단계 네이버 밴드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자, 그럼 네이버 밴드 다운을 어떻게 받냐? 자, 플레이스토어 우리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갈게요. 그래서 플레이스토어를 누르시면
화면이 바뀌면서 지금은 이제 컴퓨터 화면을 제가 이제 좀 크게 보이게끔 해놓은 거라서 여러분 핸드폰에는 아마 맨 위에 여기 검색창이라는 게 있을 건데 여기다가 제목을 넣는 거예요. 제목을 뭐라고 쓰냐면 네이버 밴드 아니면 밴드 이렇게 쳐도 돼요. 밴드 치면 제일 상단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네이버 요 밴드가 요 초록 색깔 바탕에 B자예요. 밴드.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설치 누르시면 됩니다. 자, 2단계 그럼 네이버 밴드를 일단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서 검색하기 전에 밴드 어플을 누르면 위측 상단에 이 돋보기 모양이 있을 거예요. 이 돋보기 모양을 누르기 전에 우리가 이제 검색을 해야 되잖아요. 누르시면 검색 컨트롤 가요. 여기다가 우리 공수모라고 치면 돼요. 공수모 치고 엔터 치면 이제 그동안 이제 우리 공수모 관련된 게 나올 건데 제일 상단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네이버 33개가 밴드가 나왔는데 그 중에 여기가 1등이죠. 자, 그럼 이제 3단계 해당 공수모 밴드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들어가시게 되면 가장 첫 화면에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이거든요. 원래 그 수험생들만 위한 모임이기 때문에 시험 정보하고요. 어떤 자료들이 있어요. 뭐 OX 문제, 뭐 오지선다 문제, 그리고 이제 요약된 자료들 그런 거 공부할 수 있는 활용하는 어떤 밴드고요. 이 강의와 관련된 어떤 특강이 있다거나 할 때 공지사항 같은 거 그리고 지속적으로 교수님들께서 자료를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요 관련된 자료 관련된 거 어떤 거 있는지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4단계로 갈게요. 또 다른 꿀팁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는 건데 핸드폰으로도 내가 하루에 짬을 내는 시간, 예를 들어서 전철을 타거나 버스를 탄다거나 화장실을 간다거나 할 때 1일적 1일 그 공부 학습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메인 화면에서 위로 좀 올라가면은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나올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해서 시험 과목에 따른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올리시면은 여러분이 이제 그 시간 안에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읽어본 다음에 여기서 정답과 해설은 바로 보여지면 이거는 암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정답 해설은 맨 밑에 안 보이게 숨겨놨어요. 그래서 현재 밑으로 쭉 내리면 인지에 가서 쭉 내리면 요때 답이 나와요. 댓글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쓴 거는 내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댓글 표시 보시면은 이런 거는 표정 좋아요 한번 눌러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내가 좋아요 그러면서 뭐 선생님 사랑해요 해도 되고 좋아요 이런 거 눌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밑으로 가면 이제 댓글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이 되는 경우에 바로 답글을 올릴 수 있게끔 실시간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과정과 같이 공수모 밴드예요.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 밴드를 줄여서 우리 공수모 밴드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입하시면 여러 가지 자료들 업데이트되는 거, 개정되는 부분 신속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학습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도 받고 매일매일 학습하시면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실무 일반인들이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한 관련된 밴드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일단은 검색창에다가 365 부스라고 치시면 돼요. 365 부스인데 365일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예요. 네이버 밴드인데 요 365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 일단 클릭하시면 현재는 이제 4만 명 정도 되는 밴드인데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어떤 부동산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보를 얻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딘가를 찾아본다고 해서 잘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 친밀성이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믿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그래도 좀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저희 이제 이 밴드에 구성된 전문가들이 정보를 좀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내가 부동산 중에 토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상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나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이 좀 궁금하다. 근데 그게 솔직히 어디 가서 물어보거나 어떤 정보를 찾기 쉽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65일 내내 부동산을 어떤 공부한다는 취지로
밴드에 들어오셔서 질의응답도 하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문의하시면 저희가 관련된 정보를 또 제공해주는 그런 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밴드냐면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뭐 공지사항이 제일 먼저 나올 건데요. 이 공지사항은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이 어떤 강좌가 있으면 그 강좌에 관련된 거 뭐 세미나라든지 그래서 평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접하지 못했던 강의들 있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공지를 좀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하나 좀 더 올리면 자 이제 우리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중에 상가 교수님이 최근에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게 되면 최근에 바뀐 법이 이런 바뀐 법이 있으니 중개업을 한다거나 투자를 할 때 좀 유의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거를 올려놓을 거예요. 기존에 올려놓은 자료가 있으면 또 찾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밴드에서 소식을 받으시면 실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내용 중에서 하나 더 보시면 이제 랜드프로에서 직접 우리 프로그램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까발리기, 부동산 부티크 뭐 이런 TV 관련돼서 부동산 팁 있죠. 예를 들어서 청약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강남권 아파트를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정보를 쉽게 여러분들이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것들을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부동산 시장이 이제 요동치면 내가 지금 집을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밴드니까 시간이 나실 때마다 자주 들어오시고 저도 자주 들어가서 좋은 정보 남겨드릴 테니까 자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공법하고 부동산 토지 투자를 강의하는 고상철이었습니다. 자주 밴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